매일경제신문 9월 4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차 주간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약자가 우연히 권력을 잡으면요, 탐욕스럽고 독재가 되고요, 강자가 권력을 잡으면 포용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펀드 2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펀드라고요, 뉴딜이 들어간 게 특징이에요. 첫 번째, 정책형 뉴딜 펀드, 두 번째, 뉴딜 인프라 펀드, 세 번째, 민간 뉴딜 펀드 이렇게 나누는데요. 첫 번째, 정책형 뉴딜 펀드는요, 5년간 재원을 20조 조성하는 데 있고요. 정부가 3조 원, 정책금융인 4조 원, 은행 연기금 및 개인 투자자가 13조 원 조성합니다. 근데요, 마이너스 35% 정도 손실도요, 정부가 보존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비율이 달라져도 최소 마이너스 10%는 정부가 보존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거죠. 두 번째, 뉴딜 인프라 펀드는요, 세제 혜택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펀드 투자 금액 2억 원 한해 펀드 배당 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세 번째요, 민간 뉴딜 펀드는 제도 개선으로 민자 사업 및 민간 후속 프로젝트인데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 매매가 3배 정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볼게요. 증시대금 급증의 주역은 개인 투자자들이며 31조 중에요. 개인은 24조 5,600억 원 차지해 비중이 79.2% 정도예요. 수업을 하다가 고등학생 한 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바하면 그 돈으로 주식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너 그냥 저축이나 해라 라고 얘기해 줬어요. 8월 매매 회전율은요, 315%로 급증했고요. 작년 평균 90%보다 3.5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거래 폭증 원인은 개인의 단타성, 매매 스타일의 강화에 의한 건데요. 이거 뭐 다들 주식한다고 일 안 하고 주식 차트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난지원금 환수에 나섰습니다. 이를 서두르면 문제가 생기죠. 일부 가구는 세대 분리 등 이유로 가구원 수가 줄었는데요. 이를 알리지 않아 중복 지원 받은 사례가 드러났어요. 근데 반납이사를 밝힌 주민이 절반밖에 안 돼요. 참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지자체 재난지원금 환수 현황인데요. 표와 같고요. 제가 이제 춘천 살고 있거든요. 100여 건 2천만 원 환수했네요. 전세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 10가지 다 읽어드릴게요. 주담배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 이게 전세 매물 감소시켰고요. 재건축 2년 이상 거주해야 입주권, 구축 전세 매물 감소시켰고요. 실거주만 허가하는 토지거래 허가제, 대치 잠실 전세 매물 감소시켰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전세 공급 감소요.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신규 임대 아파트 감소시켰고요. 분양가 규제를 로또 청약 열풍이요. 청약 기다리는 전세 수요 증가시켰고요. 재건축 규제로 수도권 입주 물량 급감은 신규 전세 공급 감소로요. 실거주 의무 있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신규 전세 공급 감소로요.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 보육 특별 공제는요, 집주인들 실거주 장기화로요. 10번째, 양도세 감면 실거주 2년 의무화는 전세 공급 감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요, 집주인과 세입자 분쟁이 3배 폭증해서요, 5,090건 발생했습니다. 기재부가요, 공동명의 때는 새 혜택을 안 낸다고 했다가요, 여론이 들끓자 한 달 만에 또 바꿨어요. 혜택 대상이라고요. 좀 생각 없이 뭔가 정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험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하는지.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을 한 채로 등록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70% 정도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성격으로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장특 공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에 대해 세금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반발 중입니다. 이건 정교조 관련된 내용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저는 정교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노조도요. 법무부마저 현 정부와 여당의 친노동 코드를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막 나오고 있죠.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앞두고 그간의 법 적용을 한순간에 뒤집은 거래요. 이번 판결로요, 강성노조 해직자가 노조를
합법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산업 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인데 같이 망하면 되죠 뭐. 향후 해고자 및 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으로 합법과 불법을 넘어서는 노조 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이거는. 더 큰 문제는 실직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직자가 왜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지? 해당 기업과 전혀 관련 없는 시민단체 등에서 왜 시민단체가 또 가입해요? 기업과 해당이 없는데? 아무튼 해당 기업의 노조를 장악할 수 있다는 점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무튼 이렇게 노조가 그러네요. 노조법이. 정교조 관련된 내용인데요. 교육계 주장이에요. 정교조예요. 첫 번째, 대입 정시 확대 반대. 그리고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확대. 저는 정시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는 축소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간혹 능력 없는 학생들이 수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학에. 정시를 확대해서 시험 점수 확실하게 나온 걸로 가야죠. 이거 꼼수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시 확대는. 자기 자식들 능력 없으니까 점수 안 나니까 수시 확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두 번째,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등을 주장. 근데 왜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은 끝났으니까 나머지 일반인들은 평범하게 아니면 그 이하로 살아라 이거 아니겠어요? 고교 서열화를 해갖고 서로 경쟁을 통해서 올라가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중간층 계층의 학력 애들이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없어지고 기초학력 부족한 애들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무급 휴업을 30일만 해도 고용지원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기업이요. 무급 휴업 및 휴직을 90일에서 30일 이상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급 휴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3개월 이상 유급 휴업을 해야 되고요. 유급 휴업 30일도 어려운 업체는요. 노동위원회에 무급 휴업을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전 해체 비용이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고리원전 1호기 해체 비용이요. 계속 늘어 8,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근데 우선 내부 자금을 활용하되 필요시 외부 자금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세금 써야죠. 아시아나 매각 사실상 경렬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인수합병 협상이요. 파기 수순으로 이 아시아나 항공은 채권단 관리 체제에 돌입했고요. 최대 2조 원 규모 기간 산업 안정기금을 수혈받을 예정입니다. 돈만 있으면 아시아 매입할 텐데 돈이 없네요. 여러분 근육복 춘제 드셔야 됩니다. 저도 근육복 춘제 안 먹고 운동했는데 이제 먹어야 되겠어요.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보충제에 있는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가요. 체내의 염증 등을 줄이고요. 항노화 기능을 활성화시켜 수명 연장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대요. 그러니까 평생 섭취한 지가요. 20% 이상 더 오래 살았어요. 저 요번에 신청해서 근육 보충제 계속 먹어야 되겠어요. 돈이 없고 나이가 들면 그리고 싱글이면 파산 위기에 더 처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개인 파산은요 9,383건으로요. 보통 보니까 70%가 50세 이상이고요. 60%가 동거가족이 없는 사람이며 90%가 월소득 150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파산 원인은 사업 실패, 실직 및 근로소득 감소죠. 비교적 소액 채무로도 파산의 내원인은 장년층이 많았고요. 고액 채무자 10억 원 이상 파산 비중은요 5%밖에 안 돼요. 돈 없는 사람이 파산하는 게 맞죠. 독일과 러시아 가스관 사업 자초 위기에 있습니다. 원래는 독일이요 러시아와 추진한 천연가스관 사업이 노드스트림 2라고 이게 위기에 처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신경작용제 공격을 받은 게 원인이에요. 근데 노드스트림 2는요 발트해를 통해 독일에 직접 가스를 운반하는 가스관 설치 사업인데요. 이게 완공되면 이제 배로 늘어나는 거죠. 러시아 가스 공급량이요. 그래서 사진가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인구가 느는 나라를 꼽자면 제 생각이에요.
베트남, 그리고 미국,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인도, 요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나머지 나라는 다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이 젊어지고 있고요. 디지털 시장이 급성장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 인구는 현재 약 1억 명 좀 안 되는데 거의 한 1억 명 돼요. 이 중 40세 이하는 전체의 70% 차지하고요. 연간 8%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고요. 2025년까지 디지털 산업이 국내 총생산의 25%를 차지하도록 투자 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먼저 투자하라고 하면 저는 베트남, 그런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마지막에 터키로 가고 싶네요. 미국도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년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04%로요. 약 22조 달러로 2차 대전 이후 처음이래요. 향후 10년간 미국 정부 부채가 13조 달러 더 늘어나고요. 부채 비율도 2030년에는 108.9%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빚에 허덕이네. 이 빚 어떻게 하죠, 우리 다들? 마지막 스토킹 관련된, 아동 관련된 내용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법이 강해야 돼요. 경찰이 아동학대 행위자를 사법 처리한 사례가요. 2016년에는 2,992건이에요. 2016년에요. 근데 지난해는 51.8% 늘어 4,541건이고요. 더 끔찍한 건 올해예요. 올해 7월까지 신고만 7,237건이에요. 부모가 부모 같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른이 어른 같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거고요. 저는 간혹 이제 이런 아동학대 이런 거 보면은 저도 가리키는 입장이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부모와 격리시켜서 기숙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정말 키우고 싶어요. 제대로. 학교 만드는 게 꿈 중에 하나입니다. 스토킹 관련 통계는요. 2018년 처음에 실시를 했는데 그때는 2,772건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2배 껑충 늘어서 5,468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찌질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정신병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정신병자들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긴급 임시조치 제도. 현재 법은요. 가해자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밖에 안 내요. 법이 강해야 돼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통과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요. 의원님들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런 사회 약자 먼저 보호하는 법부터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